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어제 오후에 눈발이 날린 것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첫눈은 아니지만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내린 눈은 아니지만 눈을 이번 겨울 들어 처음 보신 분들 나름 여러 가지 생각에 젖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 눈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젠 느낌의 기억조차 아물거리는 과거의 사랑에 대한 생각을 하셨는지 아니면 눈 오는 날에 특별한 기억을 떠올리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눈이라는 것은 좀 특별한 기억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확실합니다. 어제의 좋은 느낌이 오늘까지 이어지시길 바라면서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전북 고창과 전남 순천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우리가 AI라고 그러죠. 이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데 이어서 평창올림픽 개최지와 가까운 강원도 양양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지난 AI 사태처럼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은 아닌지, 이러다가 또 이 장바구니 물가가 또다시 오르는 것 아닌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는 긴급 방역에 나서는 듯 초비상에 걸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역 주무부처죠. 농림축산식품부 전화 연결해서 현재 상황 어떤지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오순민 방역정책국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전북 고창, 순천, 양양, 이제 여기까지 지금 확인이 된 거죠, AI. 그죠? 지금 전북 고창하고 순천은 이제 고병원성으로 확인됐고. 예. 양양은 아직 지금 고병원성으로 확인은 안 된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예. 지금 충남 아산하고 천안, 경기도 안성, 전북 군산, 여기에서도 H5형 이 항원이 확인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뭡니까 그러면? 그 H5형이 그 유전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중에 뭐 H5형이 있고 H7형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H5형이라는 그 유전 항원이 검출이 됐고 그게 실제로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고병원성인지는 지금 다른 앞에 검출됐던 것들은 다 고병원성이 아닌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앞에라는 게 어디요? 그러니까 지금 천안 여러 군데 아산, 천안, 안성 이런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고창하고 고창 순천에서만 고창은 이제 가금 사육 농가에서 오리 농가에서 확인이 됐고 순천 같은 경우는 이제 철새 분변에서 고병원성 확인이 된 겁니다. 다른 지역들은 H5형은 나왔을 때 그게 이제 고병원성은 아닌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됐었습니다. 고병원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전파력이 강하다, 전염성이 강하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고병원성, 병원성이 좀 센 놈. 네, 그거 이제 고병원성이고 저희들이 조류인플루엔자에서 막 방역하고 좀 걱정을 끼쳐지는 상황들이 고병원성이 발생했을 때거든요. 예,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 이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그렇다면 고창 순천에서는 확인됐다고 말씀하셨죠? 예? 순천은 철새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철새 도래지나 그런 데에서 혹시 바이러스가 있으면 먼저 찾아내서 그 지역에 대한 방역 조치를 하기 위해서 예찰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예. 순천에서도 순천만에서 이제 철새 분변, 도래지에 가면 철새 이제 분변을 싸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채취해서 검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바이러스가 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제가 이게 철새 말씀하셔가지고 궁금한데, 일각에서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이 조류 인플루엔자라는 AI, 이게 우리 토착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AI가 한번 발생하면, 여러 소독 방역 조치하고 해서 이제 종식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 기간 발생 안 하고 또 발생을 좀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 이제 그 토착화 내지는 그런 상황으로 보지 않는 게, 예. 계속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유전자 분석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올 초에 발생했던 게 있다가 올해 또 올해 이제 발생했는데 올 초에 발생했던 바이러스하고, 예. 이번에 발생한 바이러스하고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이게 그 같은 바이러스인지, 그러니까 유전자 분석을 해보면은 새로운 건지 아니면은 이전에 있던 게 이번에 나타난 건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쭉 보면은 이제 형도 다른 경우도 있고 지금 고창에서 발생했던 건에 대해서 유전자 분석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앞에 그쪽 2014년도 15년 쭉 그 과정에서는 유전자 분석을 해보면 새로 이제 들어온 걸로도 이렇게 분석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학적인 근거로 했을 때는 지금 기존에 있는 바이러스가 다시 숨어있다 나오고 그런 토착화나 그런 부분은 아닌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검사를 해서 그것이 과거에 있었던 것과 동일하면은 토착화 가능성을 얘기할 수 있는데 새로운 유전자형이라면 이거는 어디서 들어온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 어디서 들어온 거면 이제 철새에 의해서 옮길 수도 있는 거고 외국 갔다 온 사람에 의해서 옮길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군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요, 지금 이제 이 내년 2월이면 이제 평창 올림픽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좀 전에 오승민 국장님께서 이 양양에서 발견된 AI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지금 아직 그 조사 중이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언제 끝나요? 그거는? 그게 이제 검사를 3일 한다. 예? 기간 정해서 지금 AI 그 검사를 분변에서 시료 채취를 해서 그것을 이제 H5형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고병원성인지 아닌지 검사하는 것은 조금 실험실적으로 좀 기간을 딱 정해놓고 그게 3일에 끝나는 실험 그렇게 정해진 게 아니고 우리가 종란이라는 거에 이제 접종을 해서 그 종란에 접종을 해서 그 상태를 보고 이제 추가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짧은 시간에 그게 결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안에 어떤 종란 쉽게 말해서 고병원성이면은 종란에서 빨리 어떤 그 증상이 나타나고 저병원성이면 이게 이제 천천히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딱 단정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제까지 검사를 할 수 있느냐 하느냐 그 부분은 이제 그런 상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지금은 언제 검사 결과가 나온다라고 좀 단정하기는 좀 어려워요. 아니요.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이 평창 올림픽까지 이제 80일 정도 남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만일 고병원성으로 확인이 되면 조치를 빨리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또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이게 번지지 않을까 이 걱정이 돼서 여쭤본 거였거든요.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H5형이 이제 고병원성이라고 확인이 안 됐어도 H5형이 나오면 그 지역을 지금 10km 반경으로 해서 분변을 채취한 장소 중심으로 10km를 반경으로 해서 이동 제한을 합니다. 이동 통제를 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 이제 소독이랑 방역 조치를 쭉 하고 거기에 이제 닭 오리 농장에 대해서 예찰하고 검사하고 해서 방역 조치 좀 하고 있어요. 이 고병원성 확인이 되기 전이라도 방역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철저하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검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 후에 조치를 하면 늦지 않느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이 끌면 끌수록 그러고 이제 올림픽 하면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H5형이 나오는 확인되는 즉시부터 이제 방역 조치 들어가 있고 그게 이제 고병원성으로 확인되면 그게 맞는 이제 또 더 강한 조치를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저병원성이거나 아니면 아니더라 하면은 이제 그때 이제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고 이제 어쨌든 이 H5형이라고 확인된 순간부터는 이미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근데 뭐 사실 이 공무원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 건 아마 국민들 상당수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요. 근데 이게 일이 터지면은 또 이렇게 원래 좀 이 비판도 받고 또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 수고하신 것도 수고하신 거고. 근데 지난번에 사실 초동 대처가 좀 실패했다 이런 얘기도 한두 번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좀 지난번에 미흡했던 점을 많이 보완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좀 조치라고 특히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저희 정부에서는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예.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대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스러운 상황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요, 이게 이제 올림픽은 올림픽이고, 이 제일 걱정되는 게 이제 또 다른 게 물가 아니겠어요. 그죠? 지난 작년인가 그 AI 발생했을 때 계란 한 판 가격이 한 3배 정도 뛰고 그랬거든요. 예? 이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작년하고 올해 이제 산란계 쪽에서 이제 AI가 발생하면서 이제 그 계란값이 많이 오르고 했었죠. 저희들은 첫 번째는 이제 물가도 물가지만은 이 질병이 발생하면 그로 인해서 이제 축산 쪽에 큰 피해가 있고 국가 경제적으로도 좀 많이 피해도 있고 힘들어지고 그래서 그 방역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현재도 어쨌든 그 질병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해서 확산을 막거나 하면은 좀 이런 큰 영향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가격 수급을 목표로 수급 조절을 목표로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질병 발생으로 인해서 그 축산농가 그리고 국민 전체에 대한 그런 걱정이나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방역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발생했던 지역에 또 발생하고 막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고창 같은 경우에도 3년 전에 발생했다고 그러던데. 그죠? 예. 지금 보면은, AI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철새하고 이제 관계가 좀 깊습니다. 철새요? 우리 그 동절기 철새, 그렇죠. 시베리아에서도 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좀 관계가 좀 있는데, 자꾸 이제 반복 발생하는 지역이나 그런 부분은 조금 철새 도래지가 있거나 그런 조금은 그런 영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정부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방역 조치를 하고 있는데 날라온 철새는 좀 막을 수는 없고. 그렇죠. 그거 어떻게 철새 보고 딴 데 가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지역은 지역대로 철새 도래지 중심으로 방역을 철저히 하고 정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또 농가에서도 이제 철새 올 때 되면은 그물막 설치한다든가 해서 철새로부터 AI가 오는 걸 차단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 개발 같은 경우에도 좀 박차를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AI 백신에 대해서는 일부에서는 이제 접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간에 지금 저희들 전문가들이랑 쭉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랑 협의를 해서 지금 백신 저희들 이제 그 검역본부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백신에 대해서는 또 AI가 인수공통 전염병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등등 해서 백신 부분은 전문가 또 관계부처랑 쭉 협의를 해서 이제 신중히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개발은 개발대로 하는 거고 그 접종 여부는 저희들이 좀 신중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과 보급, 개발은 일단 하되 보급은 좀 신중히 검토한 다음에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농식품부의 오순민 방역정책국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화요일 아침입니다. 8시 30분 26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교통상황 알아봐야겠죠? 나성숙 캐스터. 네, 오늘은 안개 때문에 사고가 많습니다. 우선 일산대교 남단에서 북단 방향 중간 지점인데요. 1, 2, 3차를 안개로 인해 승용차 여러 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도 사고 처리 작업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일산대교 이동이 어렵습니다. 남단 이동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거 참고해서 지나셔야겠고요. 김포대교로 미리 우회하시는 게 나을 듯 싶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마포대교 부근 대형 화물차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2차로 이동 어렵고요.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통과하는데 40분 이상 소요됩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 구간 통과하는데도 25분, 또 여의도 구간 통과하는데도 15분 이상 소요됩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미 연방수사국, FBI죠. 그렇죠.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데. 맞죠. 이 FBI가 애플 아이폰에 있는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네요. 전 세계에서 FBI하고 맞짱 뜰 수 있는 데가 애플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또 이게 풀기가 힘든 모양이에요. 맞습니다. 아니, 예. 그 안드로이드 폰은 암호 해독이 상대적으로 쉽다고 하고요. 아이폰은 그 암호가 잘 돼 있어서 보안이 뛰어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패스워드 10번 이상 틀리면 그 안에 있는 데이터가 자동 삭제된다고 하고요. 뭐 지문 인식 기능 48시간 동안 안 쓰면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그래서 항상 FBI가 뭔가 수사를 하려면 항상 그 48시간 동안 휴대전화 두고 있으면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대부분의 항상 미국에서 어떤 큰 범죄를 저지르는, 물론 애플이 미국에서 잘 나가니까 그렇기도 한데 대부분 아이폰을 써요. 안드로이드에 비해서 상당한 그 보안 암호화 기능이 탁월해서 그런데 이번에 이달 초였죠. 미국 텍사스주의 그 교회에서 총기 난사범이 있었잖아요. 네. 26명이 안타깝게 사망을 했었는데 그 총격범이 패트릭 켈리라는 사람, 이 사람도 당연히 아이폰이었는데 아이폰 중에서도 아이폰 SE라는 그 모델입니다. 약간 뭐 중저가 스페셜 에디션 모양이죠. 정확한 뭐 약자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렇지 않나 싶은데 중저가 폰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근데 그것도 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 범인의 주요 범죄 정보가 뭐 전화번호, 사진, 메시지 이런 게 아이폰에 있으니까 이걸 풀어달라라고 애플에 요구를 했지만 애플은 안 된다라고 해서 수색영장을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오케이 발부를 해도 된다라고 지금 이번에 결정을 한 거죠. 근데 이게 법정 공방으로 갈 수도 있다. 이게 뭐예요? 이 FBI와 애플의 이 보안 논쟁 경쟁은 처음이 아니에요. 2015년에도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네. 그때는 아이폰 5C였습니다. 그때도 안 된다고 하다가 결국 애플이 버텼어요. 그런데 법무부가 풀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 풀겠다 해서 풀었어요. 수학 문제 풀듯이. 근데 그 다음에 또다시 애플이 더욱더 보안 기능을 더욱더 철저하게 만들어서 법무부가 풀 수 없는 정도로 된 상태가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안 되니까 아이폰 SE 같은 경우에는 수색영장을 발부를 받은 거고요. 근데 이번에도 만약에 애플이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법적 소송으로 갈 수 있죠. 이거 못 주겠다. 수색영장에 대한 불법이다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서 법정 공방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당시에는 법무부가 문제를 풀어서 자진해서 풀었다는 건데, 아예 해독 문제를 풀었다는 건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야, 그렇군요. 자, 그리고 노동자 대표가 경영에 참여하는 이른바 노동이사제가 관심을 받고 있는데 맞습니다. 일단 KB금융에서는 도입이 좌절됐다고 그러네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일종의 그 노사 어떤 합의 모델이겠죠. 상당히 어떤 협의해서 경영을 하는 그런 형태 모델로 되려고 첫 도입을 하려고 했던 게 KB금융이었습니다. 어제 임시주총이 있었는데 이 노조 측에서 이 추천한 사회이사를 선임하는 안건, 일종의 이게 노동이사제의 한 전형이었는데 찬성률이 17%밖에 안 됐어요. 부결이 됐습니다. 이 사회이사 선임안이 통과되려면 참석 주주의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데 한참 못 미쳤던 거죠. 그러니까 부결이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KB금융의 대주주 국민연금은 이거 찬성했다고 그러던데. 맞습니다. 이게
KB금융 9.68%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죠. 노조 추천 사회이사 선임안에 찬성 의사를 표명을 했었어요. 그 외 다른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구는 찬성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냈음에도 국민연금이 찬성 의견을 밝혀서 이것도 일각에서는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정권 코드 맞추기 아니냐. 더 비판하는 사람들 이렇게까지 비판합니다. 국민연금이 이전에 박근혜 정부 때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한 거하고 이 노동이사제 KB국민은행 찬성한 거하고 본질적으로 뭐가 다르냐. 정권 코드 맞추기 똑같은 거 아니냐. 물론 이게 불법이냐 이 부분은 뭐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도 약간은 좀 논란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국민연금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는 이 노동이사제를 공공기업에서 시작해서 일반 기업으로 확대를 하려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생각이거든요. 네. 이 부분에서 국민연금이 어떤 역할을 할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독일에도 이런 모델이 있다는 거잖아요. 베트립스라트 거예요. 아마 베트립스라트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 얘기를 한다면 베트립스라트가 이제 경영자문, 경영회의 뭐 이 정도 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노동자들이 기업 경영에 다등하게 이 얘기도 할 수 있고 예, 사정을 잘 할 수 있고 뭐 이런 측면인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독일에서 파업도 없고 막 잘 굴러가고 이런 건 아니죠. 파업은 하죠. 예를 들면 독일은 경찰도 파업을 합니다. 파업은 누가 막아요? 경찰이 파업하면? 글쎄요. 군인이 막지를 않죠. 파업은 권리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유럽에서 파업 나면은 그렇죠. 우리나라는 지하철 파업하면 뭐 큰일 나고 뭐 인터뷰하면 발 볼모로 하는 파업이다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파업도 권리기 때문에 서로 인정하는 분위기고. 그런데 이 우리나라처럼 극단적인 상태까지는 당연히 안 가죠. 폭력도 네. 없고 네, 정치 성향의 파업은 잘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극단적인 상태까지는 안 가니까 뭐 나름대로 뭐 효과가 있다 이런 건데 뭐 이거 한다고 해서 파업이 없는 나라 이거는 아닙니다. 네. 자, 내년 초에 개장하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이용객 철도 요금을 더 내야 아니 기차 타고 더 가서 시간 더 가는 것도 억울한데 철도까지 더 내면 어떡합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2터미널을 이제 대한항공과 이제 함께한 그 얼라이언스를 한데 4개 항공사가 쓰는데 에어프랑스, 뭐 델타항공, 네덜란드 KA 이렇게 쓰는데 대한항공 탈 때 아시아나항공 탈 때 그 철도 요금, 공항 철도 요금이 다르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원래 비행기 항공요금 다 다르죠. 표마다. 리무진 버스 있잖아요. 공항 버스도 다른가? 그것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1터미널과 2터미널 사이가 꽤 멀거든요. 15분 정도 걸린대요. 네. 왕복으로 33km예요. 그러면 그 버스 회사 입장에서 아니 우리는 기름 더 들어서 갔다 오니까 당연히 돈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죠. 했는데 승객 입장에서는 왜 거기다 지으라고 했어? 그러면 1터미널에서 대한항공 하지 왜 거기 가서 아니 더 멀리 가는 것도 억울한데. 그러니까 시간 더 걸린 것도 억울한 이런 네.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현재는 국토교통부에서 최종 확정을 한 거는 이제 제1여객터미널, 제2여객터미널 사이 연결철도가 6.4km 구간인데 이걸 하나 더 가면 600원을 더 내게 돼 있습니다. 편도로. 왕복이면 1,200원이 더 드는 거죠. 예. 만약에 리무진 버스는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최종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년 1월에 개통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이용을 한다라면 탑 승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근데 공항철도 측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우리 미치고 장사할 수 없지 않냐. 안 그래도 손실이 나는데 이 돈을 안 받으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어서 내년 1월에 딱 개장을 하면 이런 얘기가 딱 나올 것 같아요. 야, 그리고요. 김장하셨어요? 우리 갑자기 아줌마 모드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아니요. 요즘 남자들도 다 여기에 다 투입이 되죠. 예. 네. 근데 요새 젊은 사람들 김치 안 먹는다 그러네요. 김치찌개는 먹는지 모르겠어요. 김치찌개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먹는다. 사실 이제 1인 가구도 늘고 그리고 김치 아니고도 먹을 수 있는 반찬들이 많잖아요. 예를 뭐 피클도 먹고 그리고 항상 밥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저는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는데 한번 농식품부에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김장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봤더니 저도 여기 들어간 40, 50대 소비자 비율은 계속 늘었습니다. 김치를 먹는다, 김치를 구매한다. 그런데 20, 30대 비율은 계속 줄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김치는 꼭 사서 먹어야 되나? 그 외에도 먹을 게 많은데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즘엔 이제 힘드니까 김장을 아예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그래서 김포족이란 말도 있는데 예. 당국에 되게 불편하잖아요. 돈은 덜 들어도. 그렇죠. 그래서 이게 돈뿐만 아니라 사는 거보다 담그는 게 더 맛있죠. 사실. 그렇죠. 대신 근데 이제 많은 노동력이 투입이 돼야 그렇죠. 되고 한꺼번에 많이 담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 저장하는 데 문제가 되고 아파트에서 그런 게 있죠. 김치냉장고가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만. 예. 아이고, 그리고 변호사하고 의사 간의 겸업을 두고 정부 부처 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왜 그런 거죠? 법적으로 변호사는 동업을 못하게 돼 있어요. 다른 직역하고 동업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풀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옛날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죠. 법무시장도 개방이 되고 하니까. 그렇죠. 변호사와 의사와 겸업을 하면 의료 분쟁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병원도 어떻게 보면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기획재정부는 풀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법무부는 아직 시기상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로 간의 직역 간의 전문 직역 간의 칸막이를 허물면 오히려 고객들 서비스 질이 더욱더 좋아지는 것 아니냐라는 게 기재부 주장인데 반면 법무부는 변호사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 너무 영리를 추구하다 보면 뭐 오히려 고객들에게 불편과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허용을 합니다. 선진국들은 영국, 프랑스, 뭐 캐나다 이런 데 다 허용을 하는데 한국만 동업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게 이건 선물해야 된다는 기재부의 주장인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소득 늘어난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오른다 그러죠? 매년 11월이면 이 건강보험료를 새로 측정합니다. 소득하고 재산 변동분을 반영해서 올해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전체 744만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한 263만 거의 한 30% 이상이죠. 보험료가 월 평균 25,544원 정도 오른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소득과 재산이 늘었고 건강보험료도 지금 계속 소득 중심으로 바꿔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25,000원 정도 오른다라고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민심은 천심이다. 생생한 여론을 통해 우리 사회를 진단합니다. 이것이 여론이다.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 매주 화요일 날 여러분과 함께 여론을 알아보는 순서죠. 이것이 여론이다. 자, 제가 오늘 방송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새벽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9년 만의 일인데요. 자, 그래서 한반도로 둘러싼 국제질서 요동치고 있죠. 그리고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결정은 시진핑 주석의 북한 특사가 돌아온 직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상당히 좀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것이 여론이다. 오늘도 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과 함께 다양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이거 지금 다시 긴장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은데, 네. 그죠?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기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가장 관계가 중요시되는 국가, 뭐 이런 여론조사 있었어요? 네, 미국과 중국이 줄다리기 하는 모습으로 또 나타나고 있는데, 이 시진핑 주석이 파견한 대북 특사, 예. 이 송타오 예. 대외연락부장, 송타오, 네,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미국은 또 9년 만에 북한을 대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북한의 격한 반응이 예상되는데요. 잠잠했던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재개될 것이다라는 우려를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한반도 긴장 관계가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 어느 국가가 한반도 평화에 가장 중요한지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조사하고 17일 발표한 조사, 전국 1,003명 휴대전화 RDD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성연령 지역 가중치가 적용되었고요. 응답률 17%. 자세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반도 평화 위에 어느 나라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지 물어봤는데요. 미국이 절반을 넘는 57%로 가장 높았습니다. 예. 미국 다음으로는 한반도 평화의 중요한 국가로 중국이 36%였습니다. 이 두 국가 다음으로는 이 중요성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일본이 2%, 러시아가 0.4%. 예. 사실상 남북관계 핵심 국가로 우리 국민들은 미국과 중국을 지목하고 있는데요. 이명박 대통령 정부, 이명박 정부까지는 미국 관계가 절대적이었습니다. 이 같은 조사기관의 추이를 살펴보면 그런데 박근혜 정부부터 바로 중국이 부상을 합니다. 이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에서는 이 중국과 미국의 중요도가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50대가 되면서 우리 사회의 지도층을 이룰 때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이 우리 여론이 상당히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중국 중요성을 가장 높게 보는 정당은 지지층은 정의당이고요. 이 상대적으로 높게 보는 지지층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었습니다. 이 가정주부층과 학생층은 미국 중요도가 압도적이었습니다. 학생층도 그렇군요. 네, 예. 아니 근데 우리 국민들이 대충 제가 볼 땐 정확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러시아 같은 경우에 국내 문제가 굉장히 산적해 있기 때문에 과거만큼 예, 우리 한반도 문제나 외국 문제에 신경을 못 쓰거든요. 예, 그런 측면 있는 것 같고. 근데 이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각국 최고 지도자들에 대한 이미지 평가도 있었다 그러죠.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이미지 평가. 예? 이미지 중요합니다. 네, 이미지 중요하죠. 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방한전만 하더라도 악동 이미지 때문에 트러블 대통령이다. 그런데 방한을 하고 나서는 터벌리 대통령이다. 이런 또 애칭까지도 얻게 되는데 예. 이 호감이 가는지 안 가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물어봤습니다. 우리 국민 4명 중 1명은 호감이 간다는 의견이었는데 여전히 3명 중 2명 정도는 호감이 가지 않는다. 그런데 이 방한전이 지난 5월 조사의 호감도는 9%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대폭 상승한 것이거든요. 4명 중 1명 정도니까 연령대가 높을수록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가 또 보수층일수록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호감도를 받던 누구? 오바마 전 대통령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호감도인데 2013년 조사에서 이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호감도는 무려 71%였습니다. 지금의 문 대통령 지지율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저희 장인어른들 트럼프 대통령 아주 좋아하니까 연세가 많으시거든요. 예, 예. 근데 이 시진핑 주석, 이 사드 보복 문제 직후에 이제 이 어떻게 과연 시진핑 중국 주석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냐 이건데. 네. 예. 이분이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이미지 롤러코스터를 탄 인물이 중국의 절대적 지도자 시진핑 주석입니다. 이 지난 정부에서는 한국 대통령과의 밀월 관계 덕분에 우리 국민들이 시 주석에 대한 호감도가 그렇습니다. 거죠. 예. 60% 가까이나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시 주석에 대한 호감 의견은 30%를 넘지 못했습니다. 이 반면에 비호감도는 싫다. 6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나고요. 가장 큰 원인은 사드 경제보복으로 인한 이미지 추락인데 이 남북 관계로 이미지 회복이 심상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회복에도 상당히 만만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더군다나 이제 장기 집권 모드로 들어갔다 이런 분석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것들도 우리 국민들한테 뭐 그렇게 이미지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남의 나라의 정상들이 식사하는데 반찬까지 시비를 걸고 있는 일본의 아베 총리에 대한 여론은 어떻습니까? 네, 아무리 가까워지고 싶어도 가까워지지 않는 국가 지도자가 바로 일본 총리입니다. 이 아베 총리 이미지는 바닥 수준을 드러냈는데요. 2013년 이후 줄곧 실시되었던 조사에서 아베 총리는 5% 내외의 호감도로 이 주변국 지도자 중 최하위 상태였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호감이 간다는 6%, 호감이 가지 않는다, 싫다는 응답은
90%에 가까웠습니다. 이 일본 압제 경험이 남아있는 고령층이 아니라 이 30대와 40대 사이에서 아베 총리에 대한 혐오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 위안부 문제, 아베 총리의 우경화 등이 그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이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아베 총리에 대한 비호감도가 무려 95%나 돼서 앞으로 이 정부의 한일 관계는 난항을 맞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제 4강 중에 한 나라 빠졌는데 네.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뭐 이미지도 뭐 그렇게 좋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영원한 마초맨. 네. 러시아의 무통도 먹고 막 그러잖아요. 네, 현대판 짜르다. 네. 뭐 이런 갖가지 별칭이 쏟아지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 제발 좀 윗옷은 벗지 말라 이런 또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한국 국민들로부터의 이미지는 상당히 나쁜 편입니다. 네. 아베 총리 다음으로 비호감도가 높은데요. 이번 조사에서 호감이 간다 푸틴 대통령 14%에 그쳤습니다. 호감이 가지 않는다는 응답은 70%에 육박했는데요. 이 우리나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 이 여러 국제 이벤트의 지각대장 네. 모습을 보이면서 이미지가 추락했고요. 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에 있어서 별다른 기여가 없다. 또 유라시아 철도 건설 등에서 기대만큼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낮은 이미지 점수를 준 이유로 보입니다. 이 각 국가들의 정상들의 이미지가 중요한 것이고 공공외교를 얼마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 양국과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우리 배종찬 법무장관하고 매주 알아보는 거죠.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요. 이게 뭐 일이 좀 많았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요즘 같으면 정말 대통령의 악소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국내외 사정이 호락호락하지 않은데요. 이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73%, 이 추석 연휴 이후 계속 70%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각가지 사정이 어떻게 변수가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줄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이유는 이번 정상회담과 순방 효과도 있었습니다. 이 적폐청산, 좋은 소통이 잘하고 있다는 이유로 꼽혔고요. 잘못하고 있다는 이유는 이전에는 안보가 많이 지적되어 왔습니다만 이번 조사부터는 과거사 들춤, 보복 정치가 이 부정평가 전체 이유 중 45%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지금 당내 혁신에 뭐 진통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예? 그리고 또 국민의당은 통합론, 반통합 뭐 이거 가지고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 각 정당 지지율, 정당 지지율은 좀 이게 둔하게 움직이는데 이건 어떻게 나왔어요? 네, 각종 현안에도 불구하고 예. 정당 지지율은 답보 상태입니다. 이 결정적인 계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46%로 단독 질주를 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14%로 나타났습니다. 이 추석 연휴 이후에는 가장 높아진 지지율인데요. 이 박 전 대통령 출당, 바른정당 탈당 의원의 합류 등이 지지율에 조금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른정당 7%, 국민의당 6%. 의석수는 바른정당의 2배나 되는 국민의당인데요. 네. 이 지지율은 오히려 답보 상태입니다. 이 정의당 5%. 그렇지만 어느 정당도 선택하지 못하겠다. 지지할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이 전체의 4분의 1 정도나 됐습니다. 4분의 1. 그게 그 갤럽 여론조사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얘기하고 있는데 네. 대선 직후, 그러니까 대선 직전 직후를 비교해 보면 사실 무당파층이 오히려 늘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네. 예. 자, 근데 안철수 대표는 당내 방발에도 불구하고 통합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외연 확대 뭐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 네. 그렇다면 여론 지표 분석상 안 대표의 이런 행위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당 지지율이 6%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지지율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대하는 성적표를 받아들이기 힘들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생명, 정치적인 영향력에 이 결정적인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만큼 내부 혁신의 진통이 뒤따르더라도 이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전국 정당화 그리고 중도 정책 정당 그리고 혁신 인재 정당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만 된다라는 것이 이 안철수 대표의 불가피한 선택 행보로
읽혀집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도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로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하지만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좀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분당까지 가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런 또 시각들이 있는데, 그죠?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리서치앤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이었고요. 화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자,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능 또 전후로 해가지고 굉장히 추워진다고 하죠. 우리나라 이 수능 한파 언제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날씨 좋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그 날씨만큼이나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고,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